우리는 앞에서 목적 자체 정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목적 자체 정식은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리이며 실천 명령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칸트는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요.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자라는 조건은 인간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상의 조건이다. 자, 인간성과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자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냐면 인간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고 제약하고 통제하는 그런 원리가, 그 최고의 원리가 인간성과 그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개인들의 행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 원리이며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율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목적과 수단에 대한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적과 수단에 대한 현대적인 비판의 문제인데요.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이런 구분틀 때문에 칸트는 현대 철학에서 다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격체로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사물로서 자연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인격체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 능력이 없는 자연 존재는 물건이고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칸트의 목적 수단의 정식인데, 이 정식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적 수단의 정식을 해석하는 문제는 오늘날 칸트에 대한, 칸트를 오해하는가 아니면 칸트를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그 갈리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주목할 그 사항은 목적 수단, 인간, 물건 등의 규정이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인격체로서 인간,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그 자체죠. 아까 그 목적 그 자체는 인격이고 또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이와 달리 사물로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엄표들 혹은 이러한 어떤 동원되는 어떤 개념들은 도덕의 어떤 가치나 도덕의 이념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도덕적 관련성을 무시하고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자연은 수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칸트의 진술을 이것만 딱 떼어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말하자면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연은 수단이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어떤 칸트의 진술 뒤에는 무엇보다도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서양 근세 윤리학에 인간평등주의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양 근세의 도덕적 인간평등주의는 인간의 어떤 존엄과 어떤 권리의 평등,
자기 존중의 조건을 해치는 어떤 도덕적 미성숙에 반대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특권에 반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도덕적 인간평등주의죠. 이러한 어떤 그 사상적 배경과 우리가 함께 칸트의 이 윤리적인 그 목적 수단의 이런 가치 논변에는 서양 근세의 이러한 어떤 도덕적 평등주의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저 목적 수단의 정식을 이해할 때만이 정확하게 목적 수단의 정식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목적 수단의 정식이 이렇게 담고 있는 그 1차적 강조점이 인간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의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 상호 간의 어떤 관계에서의 인간 평등주의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인간이 그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은 다름 아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성 때문인데, 우리가 자연은 수단으로 간주해도 되지만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향해서, 자연은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인간을 단순한 한갓 어떤 수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어떤 평등주의, 도덕적 어떤 평등주의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을 수단으로 삼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그런 자의성은 물론 도덕적으로 이렇게 여과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평가돼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용이나 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어떤 조건 위에서 인간의 어떤 자연 이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고려를 하는 것이 되겠죠. 칸트는 자연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그 방점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 수단의 정식을 실천 원리, 최상의 실천 명령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업 명령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과 목적 왕국의 정식에 대한 논의를 차례차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의 정식인데, 자, 자율성의 정식은 이렇습니다. 너의 의지가 준칙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 법칙을 세우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자율이라고 하는 이제 말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자율성인데, 이 자율이라는 말은 이 밑에 이제 정리한 것처럼 자기 법칙 수립, 내가 나를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때 그 의미는 각자는 자기 법칙을 수립하는, 자기의 원리를 갖는, 자기의 규칙을 갖는, 자기의 규범을 갖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의 정식, 자율의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행위의 준칙을 통해서 항상 내가 법칙, 보편 법칙을 세우는 법칙 수립자로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자율과 반대로 타율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법칙 수립이죠. 이제 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모두 자율적 존재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다 자기 법칙 수립자들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법칙 수립에 대한 그 독일어,
아우토노미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분석해 보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자기, 뭐 셀프 이런 뜻이죠. 아우토, 자기, 자동 이런 뜻인데 자기,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법, 규범, 규칙,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법, 자기 원리, 자기 규칙이죠. 그러니까 아우토노미,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법칙 수립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요. 타율, 반대로는 이제 헤테로놈인데 헤테로는 타자,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타자의 법, 타자의 원리, 타자의 규칙이 되겠죠. 우리는 칸트 윤리학에서 이런 이성 개념 못지않게 내용적으로 보면 의지의 자율이라는 개념이 이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이 자율 개념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이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 법칙 부여라고 하는 자기 법칙 수립이라고 하는 특성이 아주 중요한 토대이고 기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이성과 자율 능력의 기초에서 법이나 도덕을 인정하고 따르죠. 왜? 자기가 만든 자기 법칙 수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의 주체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각자 헌법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헌법의 주체예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헌법을 만든 우리가 국회의원을 시켜서 대리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리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과 다름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에 맞춰서 이제 의무를 이행하고 도덕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근거로 도덕적 요구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어떤 심적인 어떤 저항이나 반발심을 누르고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르고 의무를 이행할 때는 이 자율성, 자기 법칙 수립성이라고 하는 이 자율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제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제정한 법이고 내가 제정한 도덕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이런 자율성의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언명령의 5번째 정식인 목적 왕국의 정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 왕국의 정식은 왕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목적의 나라의 정식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목적의 왕국, 목적의 나라의 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너의 준칙을 통하여 너 자신이 항상 목적 왕국의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처럼 행위하라. 자, 여기서 이제 목적 왕국의 법칙 수립자. 그러니까 아까 자율성의 정식에서 마찬가지로 법칙 수립이 일정한 여기에 이제 같이 관여되어 있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도대체 목적 왕국이 뭐냐, 목적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목적 그 자체의 존재자죠. 목적 그 자체의 존재자. 그러니까 각각 개인들이 목적 그 자체의 존재자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 개인들이 그런 이성적 존재자들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목적의 나라겠죠. 목적의 왕국이 되겠죠. 다른 말로는 도덕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덕의 주체인 목적 그 자체인 존재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들이 모인 그 구성원들이 모인 사회 공동체는 목적의 왕국이고 목적의 나라가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 왕국의 구성원처럼 그 목적 왕국의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처럼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 왕국의 정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반대, 목적 왕국과 반대는 뭘까요? 자연의 왕국이죠. 아까 목적과 수단으로서 자연이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연의 왕국, 자연 세계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덕의 세계가 있는 거죠. 동물 세계에 대비해서 인간의 세계, 이성적 존재의 세계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정리해서 보면, 자,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라고 규정했고, 그러면 목적의 왕국, 목적의 나라는 이성적 존재자들이, 그 개개인들이 모인 나라, 그런 왕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목적의 왕국, 목적의 나라는 칸트가 꿈꾸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이 도덕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요. 어떤 도덕 사회, 어떤 이상적인 어떤 도덕의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 왕국에서는 모든 구성원들, 즉 이성적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과 모든 구성원들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원리에 종속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목적 왕국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구성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립된 법칙에 종속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목적 왕국의 정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윤리 형이상학 정초가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그래서 1장, 2장까지가 다 끝났고요. 대강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두 번 정도 더 해서 마지막 제3장의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